네, 안녕하세요. 박정국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세무회계 상급 같이 강의를 할 건데요. 우리 세무회계 상급은 세법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 1부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2부는 소득세법입니다. 1부, 2부 각각 25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소득세법이 우리 세무회계 상급에서는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을 3대 세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3대 세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세금이 성격이 약간 틀려요. 우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은 우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인의 소득이냐, 법인의 소득이냐, 즉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 형식입니다. 즉 소득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소득세법, 법인세법이라고요. 자, 이에 반해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할 겁니다. 편의점 가서 커피, 볼펜, 음료수 살 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물건을, 재화를 구입할 겁니다. 자, 이렇게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법이라고 부릅니다. 논리가 틀리죠.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라면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가가치세법이 가장 쉽고요. 그 다음 소득세법, 그 다음 법인세법. 특히 법인세법은 여러분들의 회계 기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계 기준이, 기업 회계 기준이 어느 정도 선행 학습이 되어야만 이 법인세법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내용이 이 회계와 어떤 차이를 조정하는 게 이 법인세법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그 다음 법인세법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정도는 간단하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회계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수업 방식인데요. 수업 방식은 우리 빔으로, PPT로 간략하게 보고요. 그 다음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필기할 겁니다. 특히 세무회계 과목은 수업 여러분 들을 때 눈으로만 보시면 금방 까먹습니다.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같이 써봐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같이 필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출용의 기본적인 예제 문제, 마지막으로 최근 출제된 세무회계 상급의 어떤 기출문제, 연습문제 같이 풀이하면서 이론 내용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쪽에 있는 연습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무회계 상급은 세법의 어떤 기초적인 용어, 기초적인 개념, 계산도 아주 간단하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세무회계 과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시험은 간단한 계산, 가장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 나오지만 이런 내용들, 세무회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여러분들하고 필기하면서 좀 다소 복잡한 계산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요. 더 높은 자격증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내용은 세무회계 상급 기출 유형에 맞춰 수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2급, 특히 법인세법 할 때는 때로는 1.5급 수준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렵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요. 2회독, 3회독 하면 계속 반복하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좀 더 높은 자격증, 그 다음 실무에 적용할 때 꼭 세무회계 상급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재경직군 있죠. 재경직군, 기업에서 세무회계, 원가회계, 재무회계 또는 자금관리, 이런 어떤 기업의 일을 하는 직군을 우리가 재경직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문계 쪽은 마케팅, 인사, 이런 또 직군들이 있죠. 근데 마케팅과 어떤 인사, 이런 직군들은 지식이 별로 필요 없어요. 말로 하고요. 조직을 짜고요. 자, 그런 지식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직군이라면 이 세무회계, 특히 재경직군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하고 국가 세무공무원들 상대로 일을 하고 또는 다른 기업체에 근무하는 이 재경직군들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거래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절대 말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일을 하고 다른 재경직군, 기업들을 상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연봉, 인상, 조직에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직장에서 이 자유를 빨리 찾으려면 이 세법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인문계 직종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세무회계는 국가를 상대로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법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인정받고 조직에서 인정받고 이직할 때 연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3급 같이 수업할 건데 실제 우리가 이 세무회계 자격증 중에 가장 좀 높은 게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세무회계 3급을 수업을 들으면서 이 세무회계 논리가 나랑 맞다. 그러면 세무회계 3급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2급, 1급 더 높게 우리가 세무사까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 한 55세 정도 되면 거의 직장을 떠나야 됩니다. 더 빨리 떠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70, 80까지 평생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딴다라고 해서 뭐 큰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근데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분들 노후 보장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요. 창업할 수도 있고요. 뭐 사무실 임대 안 하고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 보장, 큰 보험을 든다는 생각을 하시고 세무회계 3급 수업 듣고 이 과목이 나랑 코드가 맞다. 그러면 좀 더 높은 자격증까지 반드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 자체가 비슷해요. 세무사 자격증도 이 세무회계 3급과 비슷합니다. 다만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지문이 길 뿐이지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값을 높이고 그리고 조직에서 인정받고 빨리 자유를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수업을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부터 진행을 할게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소비세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소비하면서 부담하는 세금, 부가가치세인데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어떤 원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 정의는 자, 사업자 B가 있습니다. 사업자 B가 어떤 재화를 100에 샀어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재화를 가공해서 300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업장은 사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 장소에서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 그걸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 얼마 가치를 창출했죠? 100에 사서 300에 팔았다면 200의 가치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 사업자가 사업장에 창출한 가치 증가분을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부릅니다.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 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에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 세목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자, 이 부가가치는 이렇게 구합니다. 매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은 회계의 매출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매출이라고
규정합니다. 상품 판매, 제품 판매 또는 유형자산 판매,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급이죠. 매출에서 매입을 뺍니다. 자, 매출이 얼마죠? 300입니다. 매입이 얼마죠? 1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에서 매입을 뺍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자가 사업장에 창출한 가치 증가분 20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10%. 사업자가 사업장에 창출한 이 부가가치에 대한 10%.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구합니다. 얼마가 나오죠? 20이 나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방식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전단계라는 것은 이 사업자 비의 전단계, 100의 사원금액, 거래액, 얼마죠? 매입액 100. 자, 사업자 비의 전단계, 100의 사원금액, 우리 거래액이라고 부르고요. 이 거래액을 공제해서 부가가치세를 구한다고 해서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입니다.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매출에서 매입을 뺍니다. 곱하기 10%.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입니다. 자, 이 갈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매출의 10%, 매입의 10%,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이 있으면 10%, 여기에서 매입의 10%를 빼줍니다. 자, 이 매입세액을 우리가 매입의 10%를 매입세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식을 다시 바꿔볼게요. 자, 사업자가 공급한 매출이 있으면 여기 10%. 자, 매출의 10%를 우리가 매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매입의 10%를 뺍니다. 우리가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매입에 대한 10% 매입세액이고요. 매출에 대한 10% 매출세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전단계 세액을 빼자. 전단계 세액이 어떤 거죠? 매입세액입니다. 전단계에 대한 세액을 빼서 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하자는 방식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똑같죠?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매출에서 매입을 뺍니다. 10%. 전단계 거래공제법. 자, 근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근데 매입세액을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일단 세금계산서만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를 이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서류,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만 이 매입세액을 빼주는 방식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죠.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 자,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이런 거래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거래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소비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C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자, 이렇게 세 사업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A를 100이라고요. B가 200이라 가정하고 C가 3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는 100에 공급할 거고요. B는 300에 공급할 겁니다. 그러면 B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200이 되겠죠. 자, A는 최초. C는 300에 사와서 600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자 C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300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래할 때는 항상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매출의 10%. 사업자 B도 매출의 10%. 항상 우리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이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오듯이 이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팔 때 100만 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 10%도 받습니다. 10. 사업자 B도 마찬가지고요. 이 C에게 팔 때 300만 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 10% 30도 받습니다. C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팔 때 여러분들은 600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 10% 60을 낼 겁니다. 자, 이런 원리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저를 660 주고 구입을 하겠죠. 근데 이 660 안에는 순수 재화의 가격인 600과 부가세 10%, 60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적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어떻게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매출이 있으면 10%. 그 다음에 매입세. 자, 사업자 A 매출 100. 부가세 10%. 이렇게 해서 10이 나올 거고요. 사업자 B 매출 300. 10% 30이고요. 공제가 10이 되겠죠. 사업자 C 매출의 10% 600이고요. 60이 나옵니다. 사업자 C가 매입세 30 이렇게 됩니다. 자, 사업자 A는 최초 되니까 사업자 A는 세무서에 10을 낼 거고요. 사업자 B는 30에서 10 공제받고 20을 낼 겁니다. 사업자 C는 60에서 30 공제받아서 30을 낼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우리 계산 원리가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부세액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A 매출의 10% 10, B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 해서 20, C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에서 30. 자, 근데 우리가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입증을 했나 빼준다 했죠. 자,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TI라고 적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만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은 그냥 매입세 무조건 뺍니다. 근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이 매입세액을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해야만 이 매입세액을 빼주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담은 누가 합니까? 최종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비자가 하죠. 근데 소비자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적은 없을 거예요. 신고는 자, 우리 세금을 신고하는 자를 납세자라고 표현합니다. 납세자는 사업자가 되죠.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하는데 부담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60 부담했지만 세금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A가 10을 냈고요. B가 20을 냈고 C가 30을 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담하는 부가가치 60을 사업자 A, B, C가 각각 10, 20, 30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세목을 우리가 간접세라 부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가 다르죠. 간접세. 소득세, 법인세법은 이 소득을 벌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요. 개인, 소득세. 법인이 얻은 소득에서 법인이 신고합니다. 이 두 가지 세목은 우리가 직접세라 부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신고하는 이 납세자가 같습니다. 이런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 부르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가 다릅니다. 두 개가 틀리죠. 이런 세금 형식을 우리가 간접세라 부릅니다.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특징, 간접세 원리입니다. 두 번째,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합니다. 매입세액을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해야 빼줍니다. 자, 사업자 B를 볼게요. A가 B에게 팔 때 10을 거두었습니다. A는 B로부터 거둔 10을 내는 거죠. A가 부담한 건 없습니다. 자, B는 C에게 제화를 팔 때 30을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담한 10을 빼서 20을 냅니다. B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부담한 세금은 없죠. C, 소비자에게 팔 때 60을 걷습니다. 근데 C가 B로부터 제화를 사올 때 30을 부담했습니다. 60 거두었고요. 자기가 부담한 30 빼서 30만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 C도 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한 건 없죠. 60이라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했고요. 사업자 각각 A, B, C가 10, 20, 30을 우리 세무서에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세금은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요. 신고 소비자가 하고요. 최종 세금 신고 납부는 사업자 A, B, C가 있죠. 각각 10, 20, 30.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이 매입세금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해야 빼줍니다. 자,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이런 원리가 있죠. 자, A가 10을 냈고요. B가 10을 공제받았고요. B가 30을 냈지만 C가 다시 30 공제받았죠.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매입세액은 입증을 해야 빼줍니다. 그러면 사업자 B는 입증을 할 거예요. 입증을 하면 사업자 A가 판 이 매출 누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업자 B 입장에서는 이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세금 신고할 때 수령받은 교부받은 세금계에서 입증을 할 거니까 A가 매출 누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하는 이유는 탈세 방지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단계 거래세라 부릅니다. 모든 거래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할 때마다 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소비자. 이렇게 모든 거래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단계 거래세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이 탈세 방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도 굉장히 간단할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자끼리는 부가세 수수하지 말고 최종 소비자에게 팔 때만 C가 거둬서 내면 간단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단단계 거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자끼리는 부가세 걷지 말고요.
잊지 말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 사업자만 소비자에게 69도소 세무세 내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단계 거래세로 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간 그래도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징수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세금기한서 입증, 탈세 방지, 다단계 거래세의 원리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현행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국가중앙정부에서 관리감독하고요. 다섯 번째 특징은 일반 소비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특별히 면세하자. 이런 것들은 부가세 걷지 말자. 면세라고 열거한 거 빼고 나머지 전부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EPS 코리아에서 이 강의 결제하면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교육, 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마라. 이렇게 면세라고 열거한 거 빼고 나머지 전부를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원리가 현행 부가가치세 원리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계속 상대방에게 전가시킵니다. A가 B에게 팔 때 10을 징수해서 내고요. 자, B도 C에게 팔 때 30 징수하고 본인이 낸 거 10 공제해서 20만 세무세 냅니다. C도 자, 이때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세액. 자, C도 소비자에 팔 때 60을 징수했지만 30 공제받고 30만 냅니다. 10, 20, 30 소비자가 60 부담하는 다단계 거래세, 간접세 원리입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자, 이 전가시키는 과정에 세금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상 이런 거래 징수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해야 돼요. 세금계산을 교부를 하고 10 징수하고 B도 C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30 징수하고 자, 간접세고요. 다단계 거래세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고요. 일반 소비세 원리고 국가중앙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국세입니다. 그 다음 물세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득세 할 때는 납세자의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공제를 되게 많이 해요. 똑같은 연봉이 1억이라 하더라도 한 명은 부양가족이 되게 많으면 여러 가지 의료비나 생활비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공제를 많이 해서 세금이 적게 나오게끔 계산합니다.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 소득세인데 똑같은 연봉 1억이더라도 세금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많이 해서 소득세가 적게 나오게끔, 즉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여러 가지 고려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물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얼마인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계산하는 물세 성격입니다. 자, 전단계 거래공제법이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인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입증을 해야만 매입세액을 빼주니까 탈세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키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파트에서 상세하게 할 건데요.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공급받는 자, 정보,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하는 금액. 자, A가 B에게 재화를 팔 때 이런 것들을 2장 작성해서 한 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요. 한 장은 상대방이 교부를 합니다. 상대방을 입증해서 나중에 매입세 공제받는 거죠. 노란색 표시가 된 게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나중에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부가가치세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 이 세금계산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수만 장, 수억 장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세금 신고할 때 다 제출하면 힘들기 때문에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이렇게 합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처별 합계표는 내가 교부한 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내가 수령한 거. 실제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 세금 계산서를 요약한 이 신고 양식을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내가 교부한 거, 내가 수령한 거, 요약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상호, 번호, 공급가액, 세액 몇 장이냐, 이렇게 요약해서 신고하는 서식을 합계표라는 용어를 씁니다. 매출처별 합계표는 내가 교부한 거, 매입처별 세금 합계표는 내가 수령한 거, 이렇게 해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원리를 거쳐서 부담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가 하는지, 소득세, 법인세는 직접세, 부담하는 자와 신고하는 자 같은데 부가가치세는 다르다는 겁니다. 부담하는 자는 여러분들이지만, 소비에 대해서 부담하는 건 여러분들이지만 세금 신고는 사업자가 합니다. 사업자가 창출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전단계 거래공제법 이런 용어들은 중요합니다. 세무회계 상급에서 종종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가가치세 원리 크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